하나의 개념을 또 추가해서 알아둡시다. 앞에 보이는 예제, 함수를 하나 정의했어요. 이 녀석의 기능은 아무것도 전달받지 않고 출력 한번 하고 또 호출을 해요. 이렇게 정의된 함수가 있고 그걸 호출해보고 있죠. 이 녀석의 실행 결과는 무엇이 나올까? 예상 한번 해보실까요? 실행 한번 해볼게요. 짠. 자, 그랬더니 아마 예상하신 분들은 리커라고 호출을 하면 호출이 됐으니까 출력이 될 거고, 자, 얘를 또 호출하고 있다라고 하니 이거를 또 호출하는 거네? 그럼 얘가 또 동작하겠네? 이런 생각은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반복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얼추 비슷하게 이해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얘는 반복문이 아니거든요. 반복문은 코드에서 특정 부분을 그냥 여러 번 실행하는 것뿐이에요. 실행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서 또 실행하고, 다시 돌아가서 실행하고, 코드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거고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런 함수를 재귀 함수라고 하거든요. 재귀, recursive function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반복문과 비슷한 느낌으로 동작은 합니다만 함수기 때문에 호출이라고 하는 행위를 해요. 호출을 하면 메모리 상에 파이썬이 사용하는 스택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 스택 공간은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그 함수가 사용하는 영역이 차곡차곡 쌓이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메모리 영역입니다. 함수 호출이 끝나면 사라지고요, 영역은. 그래서 반복문과 다르게 함수가 호출될 때는 함수가 사용하는 영역이 계속 쌓이면서 반복적으로 동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반복된 것 같아요. 그죠? 반복된 것 같은데 마지막에 에러가 나버렸어요. 자, 무슨 에러가 났냐? recursion error라고 해서 maximum, recursion depth, calling, 파이썬 오브젝트 뭐 이런 얘기 나오죠? maximum, 최대로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깊이를 벗어난 것 같아요. 이걸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는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버플로우라는 단어를 보시면 뭔가 지나쳤다, 넘쳤다, 오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제가 어떤 식으로 동작한 거냐면, 코드를 반복하는 건 반복문과 동일한데 스택이라는 메모리 영역이 있으면 요 함수가 호출이 된다 그랬을 때 그 함수가 동작할 때 사용할 영역이 만들어져요. 첫 번째 호출됐을 때. 그리고 나서 내부 내용이 동작할 때는 여기 있는 영역을 가지고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리커시브라고 출력을 하나 해주고 다시 자기 자신을 또 호출하죠. 그러면 요게 호출될 때 메모리 영역에 한 번 더 그 영역이 똑같은 게 쌓여요. 새로운 지역이 만들어지는 거고, 두 번째 호출이 됐다. 그러면 이 코드랑 똑같은 게 또 한 번 동작합니다. 대신 영역은 여기를 대상으로. 그래서 또 호출이 되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계속 쌓이게 되니까 이 스택이라는 메모리 영역은 제한적이거든요. 뭐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컴파일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어찌 됐든 제한이 있어요. 제한. 스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근데 그 영역을 벗어나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 발생되는 게 오버플로우라는 겁니다. 개념이 그래요.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스택의 메모리 영역이 쌓이는데, 지금 이 재귀 함수 같은 경우는 호출이 되는 것까지는 있지만 리턴이 없죠. 리턴이 안 되는 코드예요, 지금. 리턴이 안 된다는 건 메모리 영역을 계속 쌓아간다는 얘기고, 그럼 그 제한적인 영역을 벗어나는 상황이 언젠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에러가 나고 프로그램이 종료된 겁니다. 재귀 함수라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는 거.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그림 많이 봤죠? 밸런스 있게 잘 그린 것 같은데. 자, 먹어요. 먹으면 식도를 통해서 위라는 곳에 음식이 쌓이죠. 계속 쌓아요. 어떻게 돼요? 토하지. 맞아요? 궁금하면 이따 점심 때 해 보시면 돼요. 위를 스택이라고 생각하시고 먹은 음식물이 쌓인다면 계속 먹다가 제한선을 넘기면 어우 올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게. 물론 엄밀히 따지면 위는 스택이 아닙니다. 왜냐면 흘러내려가니까. 이건 원래는 큐라고 해야 돼요. 들어온 순서대로 나간다. 자료형 이름이에요. 네, 위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음식물이 들어가면 쌓이는 그런 개념을 스택에 비유를 한 거고 너무 많이 쌓으면 토하니까 이 오버플로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recursive function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함수다. 그래서 a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a라는 함수의 코드 내부에서 자기랑 똑같은 걸 또 호출하는 형태를 재귀라고 불러요. 그냥 이 형태 자체를 재귀라고 합니다. 아무 때나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분할 정복이 알맞다면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재귀 함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를 공부하다 보면 언제 활용하는 걸 보게 되냐면 자료 구조를 공부할 때, 자료 구조를 구현할 때 재귀 함수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진 않으니까 크게 뭐 막 '어떻게 쓰지?' 이런 거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 재귀 함수가 어떤 거구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보여드렸던 예제처럼 재귀 함수의 형태인데 재귀가 끝나는 리턴의 조건이 없으면 지금처럼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이 형태가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또 동작의 이해를 위해서 다른 예제 하나를 더 보면 이런 식의 코드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이 함수가 호출될 때 중간중간에 출력을 넣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이해해 보고자 했는데 보시면 함수를 호출합니다. 재규 함수를 호출했어요. 그러면 글로벌 선언을 해놨네요. value 함수 외부에 있는 이 변수를 내부에서 사용하겠다라고 선언해 준 거죠. 얘는 바깥에 있는 별도의 변수고요. 0인 상태로 프린트 하나 지금 탭 문자입니다. 이거 탭키 들여쓰기죠. 탭키를 value만큼 여러 개 만들어서 출력하라는 소리고 처음엔 0이니까 아무것도 안 나왔겠죠. 그래서 어떤 value 값으로 재귀를 하고 있다. 지금 현재 value는 0인 상태로 이 함수가 호출됐다. 이런 의미고 자 조건을 걸어놨습니다. 그 외부 변수 value가 3이랑 같으면 그때는 return을 한다. 출력해주고 리턴할 거다. 라고 써놨고요. 얘가 아니면 지금은 value가 0이니까 아니겠죠. 3이 될 때까지는 계속 위에 있는 코드, 아래에 있는 코드 동작할 거예요. value를 하나 증가. 그래서 1이 되고 다시 재귀를 하네요. 그러면 요 시점의 코드, 요 나머지 코드는 남아있는 상태로 또 한 번 함수가 호출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을 가지고 또 동작을 해요. 여기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출력할 때는 탭이 한 개만큼 들어갔죠. 탭이 하나만큼 들어가서 value는 1인 상태로 재귀가 호출됐다. value는 3이 아니고요. 다시 value를 하나 증가시킨다. 그러면 value가 2가 될 거고 또 한 번 더 호출이 됐으니까 동일한 동작을 또 해요. 탭 문자는 몇 번? 한 번, 두 번 들어가겠죠? 그리고 2로 재귀했다. 이제 출력이 됐고요. value는 3이 아니니까 다시 넘어가서 value를 하나 더 증가시켜 줘요. 그럼 value가 3이 될 거고 또 재귀. 계속 호출됐던 영역은 요 뒤에 있는 코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호출이 됐을 때 value는 3인 상태로 탭 문자가 3번 반복되고요. 출력된 다음 if문 조건에 맞아서 한 번 더 출력을 시켜주고 여기서 sum function and라고 출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return이 됩니다. return이 되면
지금 동작 중인 함수를 호출했던 영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이전 함수가 동작하던 코드 영역의 요 부분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밸류가 하나 감소할 거고요. 그리고 출력 한번 또 해주죠. 이 펑션이 끝났다. 요 두 개의 코드가 끝나고 나면 그 함수의 동작도 끝난 거니까 다시 돌아갈 거예요. 역시 이전 함수의 영역은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밸류가 또 하나 감소되고 그 상태로 다시 한번 또 출력하니까 1 펑션이 end 끝났다. 요게 끝나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갔을 때 또 별 표시한 곳이죠. 그 밸류가 0이 되고 또 한번 출력하니까 0 펑션 end가 되고 그 함수가 끝나면 그제서야 메인 글로벌 영역에 있는 리커시브 호출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뒤에 코드가 있다면 그 다음에 동작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실 거니까 이렇게 봅니다. 자, 프로그램이 시작돼서 메인에 영역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value라는 변수가 0이 들어있어요. 그 상태에서 recur를 부릅니다. 얘를 호출하면 그때 이렇게 영역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 기존 영역을 보고 있다가 함수의 영역을 실행하겠죠. 그러면서 안에 있는 내부 동작을 하면 반복문을 이용했죠. 탭 문자 쓰려고. 요건 곱하기로 아까 대체를 했고요. 그래서 출력하고 3이 아니니까 건너가고 다시 또 동작을 시키는 거예요. 얘가 또 호출이 되니까 한 번 더 호출이 된다. 그러면 걔가 또 동작할 때 계속 이 위에 있는 동작하고 나서 계속 호출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얘가 3이 됐을 때 리턴을 하니까 리턴 하고 나면 요 코드 동작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리턴 되면 또 남은 코드 동작해야 되고요. 또 리턴 되면 남은 코드 동작. 얘가 리턴 되면 그제서야 밖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커시브 호출, 그 리커시브가 동작하다가 또 자기 자신을 호출, 동작하다가 또 자기 자신 호출, 자기 자신 호출. 그랬을 때 처음에 0이었으니까 이땐 0, 다시 호출할 땐 1, 다시 호출할 땐 2, 다시 호출했을 때 3이겠죠. 3이 됐으니까 if문을 만났을 때 거기서 끝이 나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돌아가면 나머지 코드를 동작시킨다는 얘기예요. 돌아가서 나머지, 나머지, 나머지. 그러면 끝이 나겠죠. 이게 재귀함수예요. 팩토리얼을 구하는 함수, 그 다음 거꾸로 수를 만드는 함수, 이 두 가지에다가 재귀함수를 적용해서 구현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못해도 돼요. 지금 재귀 자체가 뭔지 모르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예제만 분석해서 아 그런갑다 하시면 돼요. 이건 오늘 보고 나면 쓸 일이 없을 겁니다. 재귀함수 설명 끝. 함수 문법 하나 추가하고 갈게요. 람다 함수라고 합니다. 람다. 요거는 익명 함수를 만든대요. 이름이 없는 함수.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는 함수를 정의한다. 그리고 어떤 함수의 이름을 적고 매개 변수 선언하고 여기에다 코드를 적죠. 함수의 이름이 있는데 이제 이름이 없는 함수를 생성하는 방법이래요. 얘는 간결한 문법으로 함수를 만들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간결한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함수는 여러 줄의 문장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정말 간단한 연산, 뭐 크기를 비교한다든지 뭐 나머지를 구한다든지 곱하기, 뭐 거듭제곱, 뭐 이런 간단한 연산 한 줄짜리의 어떤 함수를 만들고자 할 때 활용을 해요. 대부분 한 줄짜리 함수를 만들고 싶은데 그 기능이 단순하게 한 줄 정도로만 정의가 되면 될 것 같은 그런 함수를 정의할 때 사용하고요. 나중에 컬렉션,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셋 이런 자료형들이 사용될 때 그 해당 자료형들을 활용할 때 많이 써요. 그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함수형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구현을 할 때 또 활용을 합니다. 일단 람다 함수의 문법은 단순합니다. 간단한 걸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키워드 람다라고 써주시고 그 뒤에 매개 변수에 해당하는 값을 써줘요.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할 건지 문장 한 줄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두 수의 덧셈,
자, 이런 함수가 있다면 요거 그냥 간단한 덧셈 연산이잖아요. 요런 걸 람다 함수로 만드는데 이용할 수 있고, 람다 함수로 정의한다면 람다라고 적은 다음에 매개 변수가 하나, 두 개. 그 함수 내용은 전달받은 x 더하기 y다.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 줄로. 그래서 매개 변수 부분이 람다 뒤에 오는 아규먼츠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 콜론 뒤로 오는 게 연산 내용입니다. 결국 이 값이 리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함수를 만들 때 사용하는 문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예시를 봅니다. 이 람다 함수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정의하고 나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변수에 대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수의 덧셈을 하는 람다 함수를 정의하고, 정의된 함수를 변수에 대입하고 있고요. 이렇게 변수에 대입되고 나면 이제 add가 이 함수의 이름이랑 마찬가지예요. add라는 게 지금 만든 람다 함수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 5를 전달하면 x, y에 전달이 된다는 얘기고, 그걸 이용해서 결과를 리턴해 주겠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리절트에는 두 수의 덧셈 결과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게 변수에 대입될 수 있기 때문에 함수를 호출하는 경우에 4개 변수에다가 람다 함수 자체를 전달하는 것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4개 변수에 람다 함수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기반으로 작성하는 프로그래밍 방식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절차 지향, 객체 지향, 그 다음에 함수형, 뭐 이런 개념으로 좀 개발 방법론의 얘기이기 때문에 뭐 굳이 지금은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실제로 예제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8이라고 3, 5를 전달한 결과가 나오죠. 매개 변수 선언하시고 필요한 연산 만드시면 그냥 그게 람다 함수예요.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는 거다. 이해하시면 되고, 한 가지 예를 더 만들어 본다면, 지금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가격과 할인율, 요걸 전달받아서 최종 가격이 얼마냐, 이걸 계산해 주는 함수를 구현한대요. 근데 이제 이런 함수를 구현할 때 만약에 일반적인 함수로 구현한다면 함수의 시그너처, 함수의 선언부는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이름은 뭐 이렇게 함수 이름이고, 그다음에 price, 그다음에 디스카운트, 이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받는다. 이 두 개를 받아서 결과는 플로트를 반환한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 뒤에 콜론으로 붙여놓은 이런 것들은 그 함수 힌트라 그래서 그냥 자료형을 명시해주는 힌트입니다. 그냥 여기에는 플롯형이 들어와야 돼. 디스카운트에는 플롯형이 들어와야 돼. 이런 선언이고요. 있으나 없으나 코드에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없습니다. 그냥 보기 좋게 하려고 힌트를 써주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패스라는 키워드는 내용을 정의하긴 하는데 딱히 할 게 없을 때 적어놓는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용이 있긴 있으나 딱히 할 거는 없다. 이런 걸 명시해주는 그런 역할이 패스고요. 반복문이나 이런 함수 내용에서 많이 활용하니까 가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프라이스와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매개 변수 두 개를 받아서 최종 가격이 얼마인지를 반환해 준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여기다가 함수 그냥 잘 정의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람다 함수로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계산 방식은 뭐 뻔히 알고 있는 가격의 할인율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그 할인된 금액을 반올림해서 반환해 주자. 자, 이런 걸 만든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람다 해놓고 매개 변수 두 개 필요하다 그랬죠? 그 두 개를 받아서 프라이스를 이용해서 할인된 금액을 구하고 반올림해서 반환하겠다. 그냥 간단하게 한 줄의 코드를 작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함수예요. 이게 함수인데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을 적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호출할 때 값 두 개를 전달해 주면 각각 프라이스와 디스카운트에 들어가서 계산한 결과물을 반환해 줄 거고, 그걸 출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000원을 0.1 디스카운트 한다 그러면 9,000원, 0.2 20% 할인이죠. 8,000원, 25% 할인, 이런 식으로 결과를 얻어내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람다라는 키워드로 함수를 정의하는 방식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매개 변수, 한 줄짜리 계산 내용, 이렇게 정의하시면 된다.
별거 없죠. 모양만 바뀐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어디다 써먹어?" 이러실 수 있겠지만 얘를 사용하는 예제, 자 이런 걸 할 수 있거든요. 자 요 함수 정의해 놓은 거 하나 보세요.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유니버설 칼크라고 해서 계산 기능인 것 같은데 A와 B와 펑크 어떤 함수를 받는다라고 써준 거거든요. 함수의 디폴트는 none이라고 해서 함수가 없을 수 있다라는 개념을 준비해 놨고요. 유니버설 칼크를 호출하는데 A, B 값을 전달하는데 펑크가 없으면 그럼 동작하지 말자. 그래서 반환값을 -1이라고 해준 거고요. 이 펑크에 뭐가 들어올 건데 그것은 함수일 겁니다. 그 함수가 존재하면 그 함수에 A와 B를 전달해서 호출하라 라고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기능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유니버설 칼크를 호출하는데 1과 2 그리고 펑크는 add라는 걸 전달한다. 여기서 add가 뭡니까? 람다 함수로 정의해 둔 거죠. 이 녀석의 기능은 두 수의 더하기예요. 그래서 add를 전달해 놓으면 유니버설 칼크가 동작할 때 이 펑크에 전달된 함수가 이 함수겠죠. 그래서 펑크를 호출한다는 것은 이 람다 함수를 호출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덧셈 함수가 전달됐으니까 덧셈 결과를 반환할 거고요. 두 번째, 똑같이 한 번 더 호출을 하는데 숫자 두 개와 펑크라는 키워드에 함수를 여기서 정의를 했죠. 여기서 함수를 정의했어요. 따로 어디 위에서 def 해가지고 함수를 정의한 게 아니라 그냥 요 시점에 바로 함수를 정의한 겁니다. 그러면 이 람다 함수를 펑크가 참조할 거고 여기서 호출되는 펑크는 곱하기 결과를 만들어내는 녀석이겠죠. 그래서 1과 2를 전달했을 때 덧셈을 하면 3이 돌아올 거고 똑같이 람다 함수를 하나 다른 걸 전달을 했을 때는 2와 2를 전달하면 4가 나오겠죠. 자, 람다 함수를 정의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게 람다 함수라고 하는 거고 간단한 식, 간단한 식, 한 줄로 끝나는 식을 정의할 때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정의하는 방법은 결국 어떤 함수가 다른 함수를 전달받아서 동작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면 거기에 내가 람다 함수로 만든 녀석을 전달해서 동작되게 만드는데 활용되어질 수 있다. 요런 문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람다가 어디에 실제 많이 사용이 되냐면 이렇게 여러분이 정의할 일은 별로 없을 거고 나중에 우리 이제 함수가 끝나면 컬렉션을 공부할 겁니다.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이런 파이썬의 자료 구조에 해당하는 자료형들 걔네들한테 많이 사용을 해요. 리스트에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하도록 하고 싶을 때 map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걸 이용하면 자, 리스트 5개의 요소가 있는 리스트가 있는데 map이라는 함수에 기능을 하나 전달하는 거예요. 람다 함수로. 어떤 값이 들어올 거고 그 값을 제곱한 결과를 만들어주는 기능이죠. 자, 어디에다 이걸 적용할 거냐면 my list에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맵이 동작을 하면 요소 하나, 요소 하나, 요소 하나, 요소 하나, 요소 하나 이 요소 하나를 전부 다 요 x에 넣어서 1을 가지고 1 곱하기 2를 한 결과 그다음 2를 넣어서 2 곱하기 2 한 결과 이렇게 결과 하나를 만들어서 그걸 지금 다시 리스트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맵이라는 애가 전달된 리스트의 요소 하나에다가 전달받은 람다 함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괄적인 작업을 처리할 때 많이 활용을 해요. 리스트에 값이 막 들어있는데 이 전체 리스트를 1씩 증가시켜 놓고 싶어. 그러면 이런 람다 함수를 활용해 갖고 한 번만 맵을 호출해 주면 여기 있는 값들이 하나씩 다 증가되는 결과를 알아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 람다 함수를 전달해서 활용을 하니까 많이 보실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한 가지 활용 예시를 더 넣어 놨는데 이런 게 있네요. 리스트인데요. 요거는 튜플이라고 합니다. 고정된 리스트. 그래서 리스트가 리스트에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요렇게, 요렇게.
요런 식의 표현이고요. 요걸 좀 풀어서 어차피 우리 리스트 공부하고 딕셔너리 공부하고 튜플 공부하고 할 건데 그럼 요걸 좀 그림으로 좀 펼쳐서 보면 마이 리스트는 요렇게 3 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 요소가 2 개의 요소를 갖고 있는데 하나가 애플이고 하나가 3인 거예요. 두 번째 있는 건 바나나고 1인 거고 세 번째 요소는 오렌지고 2 요런 식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0 번, 1 번, 2 번, 얘가 또 0 번, 1 번, 얘도 0 번, 1 번, 얘도 0 번, 1 번 이런 식의 인덱스가 부여돼 있고요. 이제 이걸 정렬을 해 보자라고 해서 파이썬 내장 함수 중에 sorted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이제 정렬을 하자. 과일 이름을 알파벳 순으로 정렬을 해 보자. 그래서 my list에 들어있는 애들을 요 키가 정렬 기준을 나타내는 매개 변수거든요. 정렬 기준을 요걸로 하겠다. 그럼 my list에 들어있는 요소들 하나를 가져다 쓸 건데 그 하나가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에 0 번 이거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 달라. 그래서 sorted list 1 번을 호출해 보면 A, B, O라고 돼 있는데 순서가 그러면 지금 애플, 바나나, 오렌지 순서대로 출력이 될 겁니다. 여기서는 과일 이름으로 동일한 개념을 갖고 한 번 더 정렬을 해 보는데 이번엔 람다 함수가 어떻게 써 있냐면 각 요소를 받아서 1 번째 값을 기준으로 소팅을 할 거다라는 뜻이 된 거예요. 그럼 1 번째 값이니까 요거 이걸 갖고 정렬을 하겠죠. 그럼 정렬이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바나나가 먼저 나올 거고 그다음이 오렌지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이 애플이 나오겠죠. 요걸 한 덩어리 취급해서 정렬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정렬 기준은 이걸로 하겠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동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람다 함수는 간단한 수식으로 함수를 만들고자 할 때 활용을 하고요. 이 람다 함수는 변수에 담길 수 있기 때문에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돼서 되게 유연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람다 정의하는 문법만 알고 계시면 나중에 활용될 때 코드를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람다 함수 알아두시면 됩니다.